YK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PO 절차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낸 그 순간부터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매매거래 개시일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구간을 비유하자면 마라톤의 마지막 10km와 같습니다. 출발선부터 35km까지를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7.195km에서 페이스를 잃으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가장 큰 환희와 가장 큰 좌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장 예비 승인 통보가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리, 효력 발생 대기, 수요 예측과 공모가 확정, 일반 청약, 배정과 주금 납입, 전자등록, 그리고 마침내 매매거래 개시일에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의 모든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변호사인 우리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어떤 함정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개시일까지의 전체 절차를 시간축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것. 둘째,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기한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을 것. 셋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을 식별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전체 조감도 우리가 지나갈 길. 본격적인 항해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지나갈 항로의 전체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일을 D-Day로 보면 매매거래 개시일까지 있는 통상 90일에서 120일, 다시 말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8개의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권신고서 준비와 제출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리와 효력 발생 대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에 따라 금감원이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정신고서 제출입니다. 금감원에 정정 요구가 있을 때마다 또는 발행회사가 자진하여 정정할 때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진 정정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공모가 확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요 예측, 영문으로 북빌딩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5영업일 동안 진행되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반 청약입니다. 2영업일 동안 일반 투자자가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 증거금을 납입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배정과 주금 납입입니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결합된 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환불금이 반환되며 최종적으로 주금 납입금이 확정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일괄입고, 즉 전자등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계좌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신규 상장과 매매거래 개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승인을 받은 후 거래가 개시됩니다. 이 8단계를 머릿속에 그려두셨다면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상장 예비 승인 그 직후 결정적 의사결정의 순간, 먼저 상장 예비 승인 통보의 법적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장 예비 승인 통보가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환호하고 주관사는 안도하며 우리 변호사들은 다음 단계를 향한 긴장감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장 예비 승인은 한국거래소가 이 회사가 상장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일 뿐 실제 상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장 예비 승인은 거래소와 발행회사 사이의 상장계약 체결을 위한 내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공모 절차에서 무언가 잘못되거나 거래소의 조건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매매 개시 직전까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들은 승인을 받았다 라는 안도감보다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긴장감을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모 절차 개시까지의 황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예비 승인 통보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저는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주관사와 발행회사, 그리고 법률자문사가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를 다듬고 시장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기에 변호사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은 7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신고서 초안의 최종 법률 검토입니다. 특히 투자 위험 요소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둘째, 법률 이견서, 영문으로 리걸 오피니언이라 부르는 문서의 작성과 첨부 준비입니다. 셋째, 인수계약서 즉 언더라이팅 어그리먼트의 최종 협상과 체결입니다. 넷째, 이사회 결의입니다. 신주 발행, 공모, 인수계약 체결을 모두 승인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관의 최종 점검입니다. 표준정관 반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섯째, 의무 보유, 흔히 보호예수라 부르는 대상자의 확정과 약정서 정비입니다. 일곱째, 거래소 조건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간 압박입니다. 의뢰인 회사와 주관사는 빨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싶어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면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폭주하고 결국 일정이 더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빨리가 아닌 제대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제3장 증권신고서 변호사 책임의 정점. 이제 IPO 후반부의 첫 번째 핵심 서류, 증권신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자가금융위원회, 실무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핵심 공시 서류입니다. 그 분량은 통상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 이르며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권신고서가 우리 변호사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한 공시 서류 그 이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주관회사, 회계법인과 함께 법무법인도 손해배상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검토하고 의견서를 발급한 부분에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상당한 주의, 영문으로 듀 딜리전스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브링다운 서티피킷이라 부르는 진술 확인서를 작성하며 법률 부분에 대한 의견서에 우리가 검토한 범위를 명확히 안정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신고서의 5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집과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방법이 신주 모집인지 구주 매출인지, 공모 주식수가 얼마인지, 희망 공모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금 사용, 목적과 인수계약 조건은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둘째 부분은 발행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 개요, 사업 내용, 바이오 기업의 경우 파이프라인 상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 현황, 임원 현황과 임원 보수가 들어갑니다. 셋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중요 사업 실패 리스크, 기술 이전 계약 리스크, 규제 리스크, 재무 리스크, 모회사 의존 리스크 등을 망라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충실 기재 의무가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넷째 부분은 인수인의 의견입니다. 대표 주관회사의 기업 분석, 공모가 산정 근거, 비교 기업 분석, 인수 배경과 의견이 담깁니다. 다섯째 부분은 첨부 서류입니다. 법률 의견서, 감사보고서, 정관, 이사회 결의서, 인수계약서, 사본,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서가 첨부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변호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단연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왜일까요?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투자 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투자자가 위험을 알고도 투자한 것이 되어 발행회사 측의 항변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모가 산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희망 공모가 범위가 단일 가격이 아닌 가격대 형태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공모가 산정 방법은 자율화되어 있어 주관사가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모가 산정에서 직접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사후에 부풀려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궁을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4장
수리와 효력 발생 15일의 쿨링오프 기간.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 제출되면 금감원은 형식적 요건을 점검한 후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리는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일 뿐 금감원이 신고서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의뢰인 회사가 금감원이 수리했으니 우리 회사는 인정받은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 이후에도 금감원은 실질적 심사를 계속하며 기재사항의 미비나 불명확이 발견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력 발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10일이며 이 15일을 흔히 쿨링오프 기간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장치입니다. 효력이 발생해야만 청약의 권유와 실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효력 발생 전에는 이 주식을 사주십시오 라고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본시장법은 효력 발생 전에도 일부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IPO 일정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에도 가능한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 예비투자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에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효력 발생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의 모든 IPO가 효력 발생 직전 영업일에 수요 예측을 마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효력 발생 후 바로 청약을 개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투자 설명회, 흔히 로드쇼라 부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관 회사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사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NDR, 즉 논딜 로드쇼 단계에서 자칫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이나 가격 시그널링이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NDR 발표 자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참석자, 비밀 유지 확약 확보를 반드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정정신고서 두 얼굴의 절차.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를 한번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정정신고서는 두 가지 경로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이 두 경로는 효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다르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른 정정입니다. 금감원이 기재 불비, 누락, 위험 요소 보완 필요 등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가 새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15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IPO 일정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실무상 이를 기간정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자진정정입니다. 제출인이 청약일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공모가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나 수량의 기재 정정, 단 수량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에 관한 자진 정정 신고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시 15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경로의 차이는 IPO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금감원 정정 요구는 일정을 지연시키지만 가격이나 수량에 관한 자진 정정은 일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가 정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제출 전 검토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표 주관 회사와 법률자문사가 충분히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금감원 정정 요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투자 위험 요소 기재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소송 리스크 방어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가 즉시 투입되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진 정정 시에는 수요 예측 결과 반영이 효력 영향이 없음을 정정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정 요구는 보통 1회에서 3회 발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실제로는 6주에서 8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에게 단순히 15일만을 약속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6주에서 8주를 안내하시는 것이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제6장 수요 예측 시장의 평가를 듣는 오영업일. 이제 IPO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수요 예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영문으로 북빌딩이라 부르는 이 절차는 단순히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는 시장이 발행회사에 내리는 평결의 시간이며 IPO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오영업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한국의 수요 예측은 북빌딩 방식이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부 활용되는 더치 옥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메커니즘입니다. 북빌딩 방식의 핵심은 가격 결정의 발행회사와 주관사의 정성적 재량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요 예측 진행 5단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마케팅입니다. D-Day -3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NDR, 즉 논딜 로드쇼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효력 발생 전에 공식적인 청약 권유가 아닌 형식으로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투자자 미팅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책임자가 직접 기관 투자자를 만나 회사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요 예측 접수입니다. 5영업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그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일 임업자, 보험사, 은행, 연기금, 공제회, 외국기관 투자자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투자일 임업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위탁재산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세 가지 정보를 제출합니다. 첫째, 희망 매수 가격, 둘째, 희망 수량, 셋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여부와 기간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15일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며 길수록 배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요 곡선 작성과 공모가 확정입니다. D-Day -22일경입니다. 수요 예측이 마감되면 대표 주관회사는 가격대별 누적 수요량을 집계하여 수요 곡선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고려되는 요소는 가격대별 누적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평균 확약 기간,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의 비중, 유사기업 밸류에이션과의 정합성 등입니다. 공모가는 보통 4가지 패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첫째, 밴드 상단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과열 관심을 반영하여 밴드 상단 또는 상단 초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후 주가 급락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밴드 중간 수렴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요로 평가되며 밴드 중간에서 결정되어 안정적인 상장 후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밴드 하단 수준입니다. 관심이 저조한 경우로 밴드 하단 또는 공모 규모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밴드 미달입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모 연기 또는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신제도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는 2026년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2025년 말까지는 기관 배정 물량의 30% 이상을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만일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대표 주관 회사가 공모 물량의 1%, 상한 30억 원까지 직접 인수하고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즉 확약 물량 부족이 곧 주관사의 자기 인수 의무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주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며 주관계약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진 정정신고서 제출입니다. 공모가가 확정되면 확정 공모가와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자진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 자진 정정신고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2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제7장 일반 청약 2영업일의 시장 검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비로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 시작됩니다.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전원연명으로 청약 안내를 공고하며 청약기간은 통상 2영업일입니다. 청약은 증권사 지점, 홈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주식의 3대 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되는지 그 비율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사주조합에는 최대 20%가 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 우선 배정되며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에게는 약 60%에서 75%가 배정됩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에 우선 배정되며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 1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반 청약자에게는 최소 25% 이상이 배정됩니다. 이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재구조에 따른 강행 의무입니다. 이제 청약 증거금과 균등 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청약 시 청약 증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거금률은 통상 공모가의 50%에서 100%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2만 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하려면 1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례 방식은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 균등 배정 제도는 비투라 부르는 과도한 차입 청약을 줄이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입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청약 안내 공고의 내용이 적법한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의 비율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청약 제한 대상자가 적절히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8장 배정주금 납입 전자등록 보이지 않는 곳의 정확성. 이제 배정과 납입, 전자등록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확성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청약이 마감되면 대표주관회사는 배정을 확정합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보유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됩니다. 일반 청약자는 균등 배정 50%와 비례 배정 50%의 결합으로 배정받습니다.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 증거금에서 배정 주식 금액, 즉 공모가 곱하기 배정 주식수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환불은 통상 배정일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주금 납입입니다. 마지막 자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배정 통보 후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대표주관회사가 총 납입금을 확인하고 발행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로써 발행회사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만일 특정 투자자군의 배정 물량에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잔여 주식은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투자자군이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달 물량이 남으면 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총액 인수 방식이라면 대표주관회사가 미달분을 인수하고 잔액 인수 방식이라면 미매각분이 그대로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등록 일괄입고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 주권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2019년 주식과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의 주식은 더 이상 종이 주권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전자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물 주권 인수의 예탁, 입고라는 절차는 전자등록, 계좌 입고로 대체되었습니다. 일괄 입고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의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둘째,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 계좌, 즉 고객계좌부에 신주를 전자등록합니다. 셋째, 대표주관회사가 제출한 배정 명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예탁자 계좌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투자자의 계좌에 주식을 입고합니다. 넷째, 의무 보유 대상 주식은 해당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되도록 별도로 표시, 즉 잠금 처리됩니다. 이를 보호예수라 부릅니다. 이제 보호예수의 대상과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묶이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스피 일반 상장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코스닥 일반 상장도 동일하게 6개월입니다. 단, 이 기간들은 법적 최소한의 의무기간이며 본인 의사로 자진하여
더 긴 기간 보호 예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최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되어 일반 상장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 주관 회사의 의무인 수부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 예수됩니다. 이는 2024년에 강화된 기준입니다. 수요 예측 확약 기관 투자자는 약정한 확약 기간, 즉 15일에서 6개월간 보호 예수됩니다. 상장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 취득분, 흔히 프리-IPO 투자분이라 부르는 것은 상장일로부터 30일 이상 매도가 제한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분량은 주식이 입고된 때부터 1년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체크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보호예수 일정관리대장을 상장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주주별 의무기간을 정확히 추적하지 않으면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대량 매물이 예고도 없이 시장에 나와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이는 의뢰인 회사의 평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구장, 매매거래 개시 종이 울리는 그날, 이제 마침내 매매거래 개시일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신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금 납입과 일괄입고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대표 주관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매매거래 개시일 기준 D-5일에서 -3일 사이에 제출하며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상장 신청서, 주금 납입 증명서, 전자등록 확인서, 의무보유 증명서류, 그리고 주주명부입니다. 다음으로 상장 승인과 매매거래 개시일 결정 절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즉 공모를 통해 분산 비율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검토한 후 상장을 승인합니다. 상장 승인 통보는 신청 후 1일에서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매매거래 개시일은 상장 신청 후 약 5영업일 이내에 결정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카인드, 즉 기업 공시 채널을 통해 공고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흥미로워하실 부분, 상장 첫날의 풍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상장 첫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호가가 접수됩니다. 호가의 범위는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2023년에 확대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90%에서 200% 범위였습니다. 구시 정각, 한국거래소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즉, 호가 접수된 매수와 매도, 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시초가가 됩니다. 시초가가 결정된 후 정규 매매가 시작되며 상장 첫날의 가격 제한폭은 시초가 기준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따상이라 불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상한가 30%가 추가되어 첫날 공모가의 260%까지 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2023년 시초가 범위 확대 이후 따따상 또는 공모가의 4배 이상 상승이라는 표현으로 변화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 급등은 상장 후 장기 주가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회사 임원들이 단기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장 기념식, 즉 한 시대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거래 개시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 흔히 타종식이라 부르는 행사가 열립니다. 발행회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대표주관회사 임원이 참석하여 상장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립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회사가 비공개회사에서 공개회사, 영문으로 퍼블릭 컴퍼니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날은 반드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참석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주가의 빨간 불이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만일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가게 되면 상식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로서 우리는 이 환희의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의뢰인 회사는 상장법인으로서의 광범위한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의무 위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10장, 상장이라는 새로운 시작 즉시 이행 의무. 상장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의뢰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공시 3대 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입니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사업보고서는 연 1회, 반기보고서는 연 1회,
분기보고서는 연 2회 제출합니다. 각 보고 기간 종료 후 45일에서 9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시공시, 정식 명칭으로는 주요 사항 보고는 임상시험 결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나 해지, 대규모 자금 조달, 경영권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 후 2길 장개시 전까지가 기한입니다. 공정공시는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동시에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정보관리체계의 본격 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0에서 미리 제정해둔 내부정보관리 규정이 매매거래 개시 당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회사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미공개 중요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정기공시 직전 일정 기간을 블랙아웃 피리어드로 설정하여 임직원의 자기회사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주 등 보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의무는 4가지입니다. 첫째, 5% 이상 보유 주주의 보유 상황 보고, 자본시장법상 5% 룰이라 부르는 대량 보유 보고입니다. 둘째,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제173조 사항입니다. 보통 이를 10% 룰이라 합니다. 10% 이상 보유하면 주요 주주가 되니까요. 셋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자본시장법 제172조 사항입니다. 넷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추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장 기업보다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첫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의무 공시입니다. 영문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부르며 2026년 2분기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사업 변경 제한입니다. 상장 후 5년간 기술평가받은 사업 범위를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매매거래 개시 직전에 상장 후 의무 체크리스트를 의뢰인 회사 IR팀과 법무팀에 전달하고 첫 정기공시까지 함께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상장 첫 분기의 공시 미스가 향후 수년간의 거버넌스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11장 시나리오 분석 5가지 미래와 블랙스완. 여러분, 우리는 늘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매매거래 개시까지의 후반부 절차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10%입니다. 정정 요구가 1회 이하이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고 일반 청약 경쟁률도 1000대 1을 넘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 이상에서 형성되어 첫날 상한가까지 도달합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28%입니다. 정정 요구가 2회 정도 발생하고 수요 예측 경쟁률 300에서 700대 1 확약 비율 40에서 60%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중상단에서 결정되며 시초가는 130에서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약 40%의 확률입니다. 정정 요구 3회, 수요 예측 경쟁률 100에서 300대 1 확약 비율 20에서 40%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중하단에서 결정되며 시초가는 90에서 120% 수준으로 변동성이 다소 높습니다. 네 번째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17%입니다. 금감원의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50대 1 미만, 확약 비율이 10% 미만에 그칩니다. 공모가는 밴드 하단을 대폭 하회하여 결정되고 시초가는 공모가 이하에서 형성되어 첫날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약 5%입니다. 공모가 철회 또는 상장 직후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발표 등으로 거래소, 매매 정지나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블랙스완, 즉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발생 시 영향이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수요 예측 직전 임상 부정 사건이 발표되는 경우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이나 라이선스 해지 통보가 도착하는 상황으로 즉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생 가능성은 1에서 2%로 매우 낮습니다. 둘째, 글로벌 매크로 충격입니다. 수요 예측 기간 중 금리 급등, 전쟁, 팬데믹 재발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3에서 5%입니다. 셋째,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 적발입니다. 다수 참여기관의 허수 청약이나 확약 위반이 적발되어 금융투자협회의 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에서 3%입니다. 넷째, 외국기관 실체성 의혹입니다. 2025년 강화된 실체성 요건 미충족이 사후에 발견되어 배정이 취소되고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1% 수준입니다. 다섯째, 의무인 수분 30억 원 상한 초과 상황입니다. 확약 미달분이 1% 한도를 넘어서는 대규모 IPO에서 주관사 부담이 폭증하는 경우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3%입니다. 여섯째, 모회사발 부정사건입니다. 모회사 측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나 소송이 발생하여 자회사 IPO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 특수 리스크로 발생 가능성은 2에서 4%입니다. 일곱째, 차별 배정 의혹입니다. 공모가 결정 후 주관사 우호 고객 우대 의혹이 제기되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로 이는 북빌딩 방식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에서 3%입니다. 여덟째, 상장 첫날 시스템 장애입니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장애로 시초가 결정이 지연되거나 매매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낮은 0.5% 수준이지만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발생 시 합리적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부진이 발생한 경우, 즉 비관 시나리오로 진입한 경우의 대안입니다. 첫째, 공모가 하향 조정으로 즉시 시장 반응을 회복하고 일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 축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 규모 축소로 단가를 유지하고 희소성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부족분은 추가 유증으로 보존합니다. 셋째, 공모 철회 후 재시도입니다. 시장 환경 호전 시 재도전이 가능하나 6개월에서 1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기술평가 유효기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미달 시 대안입니다. 첫째, 사전 코너스톤 투자자 확보로 수요 예측 전에 핵심 기관의 사전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둘째, 확약 인센티브 강화로 6개월 확약 시 가점을 최대화합니다. 셋째, 주관사 풋백 옵션과 의무인수 조항의 사전 협상을 통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배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의 대안입니다. 첫째, 공모가 확정 이사회 의사록에 북빌딩 재량 행사의 합리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기관 신뢰도 등 정량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주관사의 배정 알고리즘과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법률 자문사의 적정성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상장 예비 승인부터 매매 거래 개시까지의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절차의 표면을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이면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와 의뢰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책임을 함께 통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본시장 실무에 종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욕망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빠른 진행과 정확한 검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를 모두 시야에 두는 균형 감각이야말로 자본시장 변호사의 핵심 자질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응원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위험을 알려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직업적 윤리이자 의뢰인에 대한 최고의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 단계마다 2단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자문하십시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5조, 제174조의 조문을 입에 붙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들이 우리 손에 잡히는 무기입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항상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닌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매거래 개시일이 2027년 9월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보통 2027년 9월이지만 정정 요구가 발생하면 11월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정직함이 의뢰인의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검토 기록을 철저히 남기십시오. 우리의 의견서, 우리의 이메일, 우리의 회의록은 모두 향후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록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